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입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요, 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비 사업이죠. 특히 리모델링 이야기를 준비해왔다고 하셔서 마침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요즘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고 막 중단된 사업장도 있고 막 그래서 아무튼 오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주시고요. 속 시원하게 아마 좀 답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리모델링이에요.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리모델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높을까요? 지금 뭐 좋은 얘기 나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그냥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구별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사실 이전부터 별로다, 안 좋다라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댓글에 아니면 좋은 거는 좋다라고 얘기하면 끝나지 왜 안 좋다라고 또 굳이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리모델링 좀 냅둬라. 너가 자꾸 리모델링 안 좋다라고 하니까 서울 못 가는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만한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또 만나게 되거든요. 또 서리협이라고 서울시 리모델링 협의회 서리협. 야, 이름 멋있다. 회장님도 제가 또 뭐 어쩌다 보니까 만날 일이 생겨서 그분들이 저보고 소장님 항상 많은 정보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까지는 좋은 얘기. 뒤이어서 나온 얘기가 근데 리모델링 좀 그만 까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아예 리모델링 얘기 자체를 근 한 1년 가까이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리모델링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또 없는 게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그럼요. 지금 실제 추진되는 곳도 꽤 많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리모델링이 진짜 꼭 가야 되는 단지들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리모델링 하면 안 되는 단지들도 있어요. 심도 있게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리모델링 사업. 왜 설 곳이 점점 더 잃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네. 제 의견은 물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미리 앞서서 다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빠숑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수 있으면 재건축하면 되는 거고 재건축이 좀 어려우면 리모델링을 가는 것들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 가는 것들이고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는 월등히 빠를 테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빨리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가는 거고 10년 정도 빨리 못한다. 그럼 재건축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비교에 따라서 또 어떤 거는 재건축이 좋을 수 있고 사실 재건축이 무조건 좋냐? 리모델링 답이 없냐?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 관련해서도 통상 리모델링이 빠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막상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데들도 있어요. 변수가 워낙 많아요. 맞아요. 특히 이게 예전에 제가 리모델링 관련 얘기할 때는 김재경 소장 너가 리모델링을 잘 몰라서 재개발 재건축만 이뻐하고 리모델링 싫어한다. 제 말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하나 둘씩 많은 현장 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리모델링 얘기를 오늘 준비할 생각이 없었다가 10월 14일 기사입니다. 용적률에 전국 최대 아파트 리모델링 제동이 걸렸다. 창원시의 성원 토월 그랜드타운 발음하기 어려워요. 가구 수를 11%를 늘려서 심의를 신청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떨어뜨렸대요.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까지 이게 포인트거든요. 용적률이 종전에 356%에서 356%? 482%로 높이려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종전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으로는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려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드렸다 라는 겁니다. 용적률에도 이제 태클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반 지식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아, 멋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기본적인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성동구 살아서 행당동 대림아파트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재밌어가지고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 네.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서 행당 한진대림 추진하다가 사실 갈등도 많고 잘 리모델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플랜카드 문구를 한번 볼게요. 리모델링 막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앞에 내용들은 다 빼고 네. 우리 이제 어떤 문구가 너무 제 눈에 들었냐면 노인 성형수술하면 미소년 되나? 라고 한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한 통찰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딱 저는 들었습니다. 한강 작가 같아요. 어휘 사용력이 너무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야. 노인 성형수술 해도 우리가 뼈 골조가 막 삭신이 쑤시고 있고 그러니까 겉에는 이쁘장하게 바꾸긴 하는데 네. 내부적인 거가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만 말해도 좀 네. 너무 비하하는 거긴 한데 왜냐면 좀 나름 보강도 하고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어떻게 따지면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네. 사실상 세미 신축 아파트를 짓는 행위가 결국 리모델링이다라는 네, 네. 거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단점들은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리모델링 동이 있는데 면적을 어떻게 넓히겠어요? 뭐 길게 늘리죠. 그쵸? 이렇게. 가구 수를 뭐 늘리든 아니면 면적을 넓힌다라고 하는데 1호부터 4호 라인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옆으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길쭉하게 나오게 되니까 평면이 좀 모양이 2배 2로 갔다가 네. 이상하게 뽑히게 됩니다. 복도가 완전 길게 해가지고 네. 나오는 거고 뭐 환기도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조가 좀 이상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네. 똑같은 1, 2, 3, 4호 라인이 있을 때 2호, 3호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옆으로밖에 못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1호랑 4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면적이 1, 4호 라인은 좀 번듯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런 데를 사야 된다. 가운데 껴있는 2, 3은 옆으로밖에 못 늘어나니까 얘네는 별로 안 좋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의 강연도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거가 막상 그 리모델링 사업부에 계신 건설사 분이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막상 보면 그렇지도 않대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네. 이렇게 늘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맨날 예. 얘기 나오는 게 내력벽 철거 허용해달라. 여기를 다 뚫어버리게 되면 면적을 갖다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동굴 같은 평형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양 사이드 있는 애들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도 우리 한국인들 마인드가 너만 잘 되는 꼴을 못 본대요. 같이 죽어야지. 왜 너네만 좋은 평면을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동의가 안 나온대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넓힌 곳도 있는데 못 넓힌 곳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다 같이 길쭉길쭉하게 우리 공평을 아주 좋아하시죠? 결국은 75% 동의율 있잖아요. 그러면 네. 1호, 4호 라인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넓히고 싶어라고 하지만 2, 3호 사람들은 왜 내가 거기 왜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한테 뭐 메리트를 주는 거야? 가 돼버리면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이 구조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예전 소방법이라든가 그렇죠. 건축법적인 주택법에 대한 사항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안전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천장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천장고가 있었었지만 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윗집이 있는데 이거 못 넓히잖아요. 이거 밑에다가 다시 공간 만들어가지고 배관 시설들 넣고 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뭐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을 하려고 해도 지나가는 공간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좁다,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들 네. 리모델링 단점 뭐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오는 리모델링의 소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네. 이슈가 많이 됐었던 단지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촌 르엘입니다. 최근 기사죠.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기사인데 네. 공사 중단한다 뭐다 했는데 그래도 공사 중단은 피했다라고 해요. 네. 다행히 피했는데 이촌 르엘 사건을 보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공사비가 과거 도급 계약상에서는 542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평당 926만 원을 올려달래요. 와우. 926만 원이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돈이면 아파트를 지었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을 하지. 예. 네, 그냥 신축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 말았지 신축이 아니라 세미 신축 짓는데 이 돈을 낸다고? 라고 얘기해요. 아니 926만 원 지금 아파트들 지금 신규 수주 되는 데들이 이제 800에서 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800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900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거기 뭐 노량진 1구역인가만 빼고 지금 거기는 깎았더라고 오히려 더. 예. 그것도 조금 말들이 많긴 합니다. 굳이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깎은 게 아니라 분리 발주를 해서 총액을 표면적인 총액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그쵸? 예. 근데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둔촌주공 입주 밀릴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 공사비 안 주면 진도 안 나간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기반 시설 발주를 따로 했는데 그쵸. 거기서도 공사비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우리 공사 멈춘다라고 한 건데 요즘은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는 턴키로 시공사한테 다 넘기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쵸. 그래야지 자기네 어떻게든 책임지고 다 완공을 시킬 그쵸. 거잖아요. 책임 제공해주니까. 시공사야 뭐 나는 다 지었어. 쟤네들이 안 해서 준공 안 떨어지는 거는 우리랑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다 넘기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오히려 노량진 1구역은 분리발주한다고 하길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기는 하지만 조합에서 현명하게 아마 잘했겠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고 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말들이 나오고 있죠. 리모델링 이럴 거면 어떻게 하느냐. 최근 기사죠. 또 10월 달에 지금 리모델링을 왜 하나요? 너도 나도 재건축으로 돌린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성동구 금호 두산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죠. 여기도 지금 재건축준비위원회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되게 오랫동안 추진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 고바 위에 네.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해도 그 경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확 다 철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데 리모델링에서 재건축 다시 바꾸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대요. 네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 불편하겠죠. 우리 서리엽 회장님 등장하십니다. 서리엽 회장님께서 얘기 나오는 게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나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을 빨리 해라. 리모델링도 어떻게든 해야 이제 공급도 활성화되고 애초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 자체가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 광고들이 많거든요. 이래저래 잘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일 거예요. 리모델링이 쉽지 않대. 자꾸 재건축으로 바뀐대. 특히 리모델링 활성화됐었던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재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안전진단 통과를 안 시켜주고 네, 또 초과이익 환수금도 있고. 초과이익 환수금도 있고 각종 규제들 때문에 에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죠. 리모델링에는 인센티브도 준대. 네. 라고 하니까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라고 근데- 선거 공약에도 있었지. 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네. 오히려 리모델링을 좀 내놓은 자식처럼 사생아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그리고서 재건축 막 우리 얘기 하면서 막 챙겨주고 있어. 재건축 규제 계속 완화해줘. 그러니까 오히려 리모델링 조합들 중에서도 이러면 재건축이 난 거 아니야? 라고 다시금 주판을 두들기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네. 법부터가 다릅니다.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는데 도정법. 리모델링은 주택법으로 가는 게 일단 다르죠. 네. 일단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안전진단. 그렇죠. 재건축은 다 받아야 돼. 이 안전진단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 안전진단이 D등급이 가면 안 되고요. B와 C야지만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저 A나 B 나와야지. 튼튼해야지. A는 애초에 없지. 리모델링도 아니에요. 너네 멀쩡한데 왜 뭔가 하려고 해? 네. 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연한도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30년부터인데 네.
리모델링은 15년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좀 핵심인데 재건축은 도시계획에 따른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한데 그렇죠. 리모델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은 40%의 전용 면적을 넓힐 수 있고요. 85 이상 면적 같은 경우는 30% 이내로 넓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면적이 막 쭉쭉 늘어나는 거죠. 법적 상한에 그래서 초과할 수가 있는 거죠. 넘죠. 그래서 맨 처음에도 우리 용적률 500몇 % 하려고 해요라는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였고요. 그렇죠. 세대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건축은 법적인 용도 내에서 움직이는 반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수와 별개로 15% 이내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직 증축은 당연히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수평 증축은 늘릴 수도 있고 못 늘릴 수도 있어요. 이제 4개 호실이다 라고 하면 사실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늘리잖아요. 그럼 면적만 늘어나는 거지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날 수 없는데 5번째 호실을 만들면 얘는 또 새롭게 늘어나는 거니까 얘로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 세대를 만들든가 보통은 수직 증축을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수직 증축은 현실적으로 인허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 증축은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인허가를 내주는 위원님들이나 지자체에서 혹시라도 무너지면 누구 탓이지? 이거 허가해준 도장 찍은 당사자가 문제 생기나? 실제로 성풍백화점 뭉개됐을 때 그때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 싹 다 끌려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될까봐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안 내줍니다. 성지 아파트가 이제 수직 증축으로 네네. 해줬는데 네. 그래서 성지인가 봐요. 진짜 거기 성지라 써놨어 그대로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건축 리모델링 했는데도. 그 외로는 사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직 증축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성 확보하는 가장 좋은 거는 별도동 증축. 큰 공터가 하나 있으면 좋죠. 놀이터, 테니스장 이런 거 있으면 좋지. 근데 이거조차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공터가 없다라고 하면 네. 또 이게 별도동 지을 만한 공간이 부지가 없지. 없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대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린 연면적이라도 늘리자. 라고 하면 기존에 20평대는 30평대로, 30평대를 40평대로 이렇게 늘리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또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재건축할 때는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내놓을 게 많죠. 네. 리모델링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또 임대주택은 세모로 표시해놨는데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데 재건축은 없어요. 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렇죠. 거의 없지 뭐. 대부분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일단은 임대주택 없는 꼴을 그냥 냅두지 않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다들 1대1 재건축하기보다는 네. 인센티브 받아서 일반 분양도 더 늘리고 이렇게들 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첼리투스처럼 1대1 재건축 하든가. 근데 1대1 재건축 한다라고 만약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서울시가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기 그 첼시 옆에 그 왕궁 아파트 1대1로 가는데도 박원순 시장이 넣으라 그래서 넣었잖아 임대 아파트. 그런 주제 1대1로 가겠다는데 임대를 만들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원칙도 없고 네, 원칙도 없어요 저기는 뭐요. 법의 의무사항도 아닌데 자꾸 그래서 일단 세모로 표시했지만 예, 리모델링은 당연히 없죠. 네. 세대수가 안 늘어나는데요. 뭐 네. 어떻게 임대를 넣을 거야? 그래도 넣어. 그래도 넣으라고 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매 금지, 투기거래 지구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형도 금지가 있는데 네. 리모델링은 그런 것도 없고요. 되죠. 굳이 여기에 표시는 안 해놨지만 뭐 5년 재당첨 금지도 리모델링은 없고 재개발과 재건축만 비교했을 때도 재개발 너무 이뻐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건축을 엄청 못 살게 굴었는데 네. 리모델링은 재개발에 있는 규제도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 버리니까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많다. 네. 가장 대표이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죠. 예.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훨씬 낮습니다. 리모델링은 예. 이제 3분의 2인데 재건축은 75%예요. 4분의 3 이렇게 갑니다. 리모델링이 특혜가 많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의무가 없어. 생각보다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많잖아 네. 싶은데도 예. 이제 거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특혜를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잘 못 간다.
그렇죠. 제가 리모델링 이슈를 가져온 두 번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네. 자, 동부이촌동 한가람 조합장님께서 기사를 냈어요. 뭐라고 냈나요? 리모델링 해야 된다. 정확하게 재건축 안 된다. 재건축 이슈들이 자꾸 부니까 조합 내에서도 우리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을 합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조합장님께서 막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재건축하면 우리는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25평 집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19평이 된다. 오히려 면적 줄어들어. 리모델링 하면 면적이 늘어나는데 재건축하면 줄어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허용 용적률이 종전에 358%였는데 우리가 이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해요. 네. 빠숑님이랑 네. 한번 서울시 공공기업 완화 대책 하면서 3월달에 발표된 내용 길게 얘기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납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고요. 핵심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024년도 3월달에 발표된 서울시 내용이에요. 국토부랑 서울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네. 그때 이거 정말 좋은 대책입니다 하면서 칭찬했었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재건축이 잘 못 가고 있었잖아요. 네. 사업성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용도지역 들어왔을 때 주상공록도 있고 1종, 2종, 3종 주거지역 해가지고 서울시 조례 기준을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조례 기준은 250%, 법령 기준으로는 300%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적률 체계는 또 상종 체계로 또 나눠진다. 기준, 허용, 상한 이 체계를 알아야 된다. 이 기준 용적률이라는 거는 우리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내 용적률. 그냥 내가 멋대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허용은 완벽하게 그냥 내 멋대로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요구하는 특정 기준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들 네. 상한 용적률 일단 내 게 아니야. 서울시가 일단 너 멋대로 지을 수 없는 용적률인데 특정한 요건 즉 기부 체납 혹은 임대주택 등을 지었었을 때 예외적으로 주는 게 상한 용적률이다. 사실 이런 대책이 노원구를 타겟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원구를 보게 되면 용적률이 200% 전후하거든요. 190, 170도 있지만 200이 넘어가도 230, 202 이런 데들이 막 많죠. 당연하지 이런 애들은 사업성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근데 1대1 재건축도 안 된단 말들이 막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지원 대책이 나온 게 이거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 주겠다. 그냥 서울시가 만든 용어예요. 원래는 이거를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재건축 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그 전에 용적률 높게 해준 거 우리가 인정은 해줄게.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이미지 그림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종전에 용적률이 268%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원래였다라고 하면 종전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기준 용적률은 그냥 내 거, 허용 용적률은 그린 에너지나 뭐 아니면 서울시가 요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BF라고도 하거든요. 뭐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갖다가 편안하게 휠체어 타고서 이용할 수 있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노약자들 편의 시설들 허용 용적률을 좀 더 인정해 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것까지 짓게 됐을 때 230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230까지는 그럼 내가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높아지는 거는 다 결국 뭐예요? 상한 용적률이죠. 상한 용적률을 지으려면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주택을 절반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거에서 임대주택이 35%가 되고 분양주택이 35%가 돼버리잖아요. 원래 내 거보다도 실제로 일반 분양 세대는 그럼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거밖에 일반 분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원가 인정도 안 한다. 집 맞아요. 임대주택 한 채당 1억에서 2억씩 손실이다. 그렇죠.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사실상 보니까 일반 분양 4분의 1 토막 나. 여기서도 보니까 임대주택 비용 떼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어. 분담금 폭탄이야. 네. 그래서 상계동, 중계동 보다 보니까 분담금이 5억, 6억 나오는데 이거 재건축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줄 수는 없으니까 현황 용적률은 그대로 인정해 줄게. 여기까지는 그래 1대1 재건축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용적률까지는 특별한 기부 채납 없이도 268% 일단 인정해 줄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높아지는 용적률에 한해서만 임대주택을 짓게 되니까 사업성 개선이 되는 것이죠. 이 현황 용적률 인정이 되게 일단 크고요. 그러고서도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은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황 용적률과 보정 계수를 둘 다 동시에 적용해 주는 건지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더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보정 계수 적용은 또 어떤 것이냐? 허용 용적률이 높는 게 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기부 채납과 임대주택이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 관련해서 허용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양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게 있다. 근데 이 보정 개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없긴 하지만 우리 백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보도자료 발표하면서 기자회견한 게 있고 나중에 기자들끼리 이제 코멘트 주고받은 내용들에 따르면 아무래도 노원구나 이런 사업성 부족한 지역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부 이천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는 보정 개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을 보면서 아 재건축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였지만 이거 발표 때문에 리모델링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괜히 또 뭐 또 주변에 자꾸 리모델링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괜히 리모델링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안 했는데 현황 용적률이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래 리모델링이 1:1 재건축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용적률이 깎여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간 거였는데 그렇죠. 1:1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대.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주겠대.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재건축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 허용, 상한이 있는데 허용까지는 내 거지만 상한을 갈 때는 기부 채납이 수반이 된다 라는 것까지는 일단 인지하셔야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88 부동산 대책에서도 사실 서울시가 발표한 3월 달에 있었던 사항들을 뒷받쳐주는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이번 88 대책까지 보면서 리모델링 갔었던 조합들이 재건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조합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는 건 일단 인지하시고서 다시금 기사를 봅니다. 제 얘기를 일단 1차적으로 듣고 나면 재건축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겠네. 왜 동부 이천동에 있는 이촌 한가람 리모델링 조합장님은 재건축하면 오히려 면적이 준다라고 얘기할까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면 내가 조합장인데 재건축 조합장은 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재건축 반대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어설프진 않아요. 설령 속으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표면으로 내세우면 안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여기 조합이 건축이나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들이랑 같이 분석을 해봤대요.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으로 했었을 때 각각 사업성 검토 결과를 한번 봤더니 한가람 아파트의 용적률이 지금 현재 몇이냐? 358%라고 합니다. 아이고 용적률 좋을 때 졌구나. 그쵸. 종세분화가 되기 전에 그 시절에는 사실 얼렁뚱땅 지었잖아요. 그냥 높게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게 지었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조례 기준이 몇이라 했죠? 300? 법적 상한은 300. 조례상으로는 250이에요. 250. 사실 이것도 서울시가 다른 데는 조례도 300인 데들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250으로 해놓은 게 300도 그냥 안 주고 우리 일단 250을 해놓고서 300으로 올려주는 거에서 생색내면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일단은 서울시도 법적 상한을 돌파할 수는 없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300%를 오히려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서울시에서 도와준다라는 가정하에 준주거로 종상향이 돼야 어떻게든 되겠다를 가정한 거예요. 그럼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로 가게 되면 서울시 조례상 기준은 400% 그리고 법적 상한 500입니다. 종상향을 하려 했었을 때 근데 여기서도 법적 상한은 500이지만 아무튼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500을 꽉꽉 안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447%일 거라고 추정을 했대요. 그리고 공공기여를 한번 보게 되니까 공공시설 의무 10%, 종상에 대한 부분 7.3% 해가지고 거의 한 17.4% 정도를 기부 체납으로 떼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지 지분이 일단 줄어들었죠. 현황 용적률을 일단 또 우리가 청사진대로 일단 가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니까. 네, 현황 용적률을 그대로 다 인정받았다라고 가정해 보니까 법정 상한 용적률은 500%가 아니라 여기 현황 용적률의 125%까지.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최대 500을 주는 게 아니라 현황 용적률의 125%를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럼 연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데, 지금 연면적을 갖다가 계산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줄게 된다더라. 임대주택도 짓고 우리가 기부 체납한 거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 종전 연면적이 21만 9천인데 재건축해서 그렇게 용적 인센티브 갖고 뭐하고 했더니 종상에 해줬음에 불구하고 한 거의 8천 정도가 삭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1대1 재건축도 아니고 임대주택은 열심히 지어주는 거고 실제로 19평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걸 얘기 듣고서 이게 뭔 소린가 기사를 정말 다시금 찾아보고 기자님들한테도 전화 통화해보고 이게 왜 이런 기사이 나오지? 네. 의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건 이분들이 계산을 잘했을 거라고 믿지만 네네. 일단은 이촌동 먼저 한번 볼게요. 이천동. 이촌동 현실이 어떤가? 솔직히 이촌동에 재건축 추진하는 애들은 한강변에 있는 애들이 추진을 하죠. 네. 뭐 한강 펜션, 왕궁, 반도, 신동아 이런 데 재건축 가는 게 대지주변이 넓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아까 한가람 대지주변 8.4평, 네. 코오롱 9.8평, 강촌 9.2평. 아, 리모델링으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왜 이 시점에서 냈을까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한영기 조합장님께서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우리 재건축의 신과 함께래요. 그렇죠. 제가 직방TV에서 한동안 재개발의 신이라는 타이틀로 오랫동안 한 거의 2년 가까이 네. 했었었는데 근데 우리 또 재건축이시는 우리 한영기 조합장님, 우리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또 그래도 그 시절에 한영기였기 때문에 네. 솔직히 깡패처럼 했었어도 그래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아크로 리버파크를 이렇게 만든 거는 뭐 한영기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간 것도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근데 이게 원밸리까지. 그렇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촌동 가가지고 뭔 얘기하겠어요? 리모델링 답이 없다. 재건축해라. 그리고 재건축 내가 하면 잘해줄 수 있으니까 CM 회사 날 맡겨달라. 네. 돈 달라. 네. 라고 아마 가는 거겠죠. 뭐 목동도 찾아가고 대치동도 가고 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최고 인기 네. 스타 조합장이죠. 여기저기 막 강연 많이 하시고 뭐 강연비도 아마 받으시겠죠. 당연히 받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강연비를 적게 받는다면 이거 약간 뭔가 좀 한 자리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10월 26일에 간다고 하니까 분명 리모델링 엉망입니다. 재건축이 살 길입니다. 이런 얘기 할 거니까 그걸 리모델링 조합장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주민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길 거고 말들이 나올 건데 일단 타이틀만 봐도 네. 과연 재건축이 될까? 네. 된다고 하시겠죠. 리모델링 vs 재건축. 당연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라고 얘기하겠죠. 분담금. 솔직히 분담금 높겠죠. 이거를 분담금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타이틀만 봐도 입주 후 가치를 파헤친다라고 보면 내 거 내더라도 네. 세미 신축보다는 신축이 좋지 않겠어?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걸로 보여지고 이미 내용을 안 봐도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 왜 지지부진한가? 아까 제가 얘기한 사항들 막 집어넣겠죠. 네네. 그 보도자료를 낸 게 누구예요? 리모델링 조합에서 낸 거고 그럼 그렇죠. 리모델링 조합에서 그걸 왜 냈을까요?
재건축 가면 안 된다. 네. 당장 우리 조합이 흔들흔들 걸릴 것 같으니까 재건축 안 좋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또 나름 그래도 한가람 조합장님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전 믿지 않거든요. 아니, 저분 똑똑하신 분일 것 같아. 느낌 뭐 얼굴이 똑똑하다고 써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네. 아까 기사를 설명드리긴 했었어도 내용을 읽어도 한글이 잘 안 읽히죠.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게 법적 상한이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3종 일반이라 하더라도 네. 300%인데 벌써 이미 358%예요. 얘만 그럴까요? 코오롱도 300이 넘어가죠. 한강대우도 300이 넘어가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용적률을 우리가 여기 주거지역이잖아요. 네. 이 와중에서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2종 일반도 섞여 있어. 이게 뭐지? 1종 일반은 설마 아파트 지역이 그건가? 뭐 2종이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1종은 저거 삼성인데 삼성 저기 뭐야 스위트 있어요. 네, 리버 스위트. 네. 그런데 만약에 3종 일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용적률 다 못 찾는 거죠. 2종인데 1종, 2종이 3종 되는 건 거기서도 기부 체납해야 될 건데 근데 3종 일반이라 하더라도 내 용적률 다 못 찾으니까 결국 네. 어떻게 돼요? 법적 상한이 300이야. 조례에서 250이고 정확히 현황 용적률 인정해줘서 300을 다 해줘도 나는 세대수가 깎여. 네. 그러면 종상향이 있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3종에서 준주거로 점프를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종상향하게 되면 제가 아까 어떤 게 있댔죠? 기부채납. 기부채납. 종상향 기부채납을 수반해요. 용적률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도 실제 연면적은 산술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게 서울시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계산 다 해놔가지고 아주 과도한 이득을 못 얻게 땅을 잘 뺏어갑니다. 종전의 용적률 200%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가 이거에 해당되겠죠? 네. 200%인 단지들이 많으니까. 그럼 연면적이 우리가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면 200평이겠죠? 근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잘 받아서 300%에 간다든가. 네. 3종 일반에서 최대치가 300이잖아요? 네. 혹은 준주거 종상향 받아가지고 500%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종상향을 수반하게 되면 네. 땅을 한 거의 20% 가까이 뺏겨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20%가 땅이 빼앗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용적률 그래도 기부 체납해도 용적률 500% 되면 내 연면적은 그래도 300평이 늘어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줄어든 땅 곱하기 용적률이에요. 기부 체납한 후에 땅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80 곱하기 500을 해버리니까 400평이 되네요. 네. 그러면 용적률이 300%더 받게 되면서 연면적 300 늘어나나 했더니 실질적으로 200밖에 안 늘어나네? 그것도 용적률 300%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40평밖에 안 늘어나네? 근데 내 땅은 20%를 냈어. 이걸 왜 하는 거지? 서울시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네. 서울시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우리가 양아치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시도 이거 땅 받아서 공원도 넣고 기반시설도 넣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잖아요. 네. 기부 체납 삥 뜯으려고 막 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기부 체납 한다면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건설사도 얘기 안 해요. 연면적이 늘어나면 연건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공사 도급비가 더 늘어나. 부지 면적은 줄어드는데 용적률 높아지면 더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네. 공사 난이도가 늘어나네. 공사 비용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도 오히려 생색내듯이 숨겨져 있는 조합의 용적률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찾았습니다. 50% 용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면서 뭔가 아주 좋은 소스를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조합이어야 되는데 네. 일단 조합장도 잘 몰라요. 그렇죠. 뭐 저런 거 건설사 출신 아니시면 잘 모르죠. 네. 또 출연이 안 해보신 분들도 모를 거고. 건설사 출신도 잘 몰라요. 그쪽 해당 분야가 아니면 안 모르죠. 이거는 오히려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분들,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모릅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었어요. 저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과정 중에 저희 교수님께서 서울시 공무원 한 30년 하다가 오신 분이 교수님이 있는데 막 그 얘기할 때 저도 아니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냥 늘어나는 거지 땅이 뺏긴 거 곱하기 용적률이었어요? 라고 했더니 김지금 소장 자넨 그런 것도 몰랐나? 라고 해서 저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네. 표면적인 용적률 높아져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입니다. 자, 한가람 아파트 봤을 때 현재 용적률 358%였죠. 네.
그러니까 일단 종상향에 수반될 수밖에 없죠. 현재 용적률이 358%인데 그러면 중주거로 종상향할 때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다 했죠. 네. 기부채납 또 220%로 한 게 아니라 나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4%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럼 부지 면적이 줄어들었겠죠. 원래 면적보다 부지 면적이 좀 줄어들었어. 그럼 이 면적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현황 용적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줄어든 땅 곱하기 용적률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니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왜 세대수가 줄어들어? 라고 하는데 그 비밀은 아마도 땅 부지가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줄어든 땅 곱하기 용적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당 대지 지분이 줄어든다가 결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진짜 뭐 그런 얘기인지는 기사가 좀 불친절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이 기자분이 열심히 이제 받아 적어서 기사는 옮기긴 했는데 이해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기자분도 아마 분명 설명을 해줬지만 저걸 이해한 사람은 김재용 소장님 같은 분들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일반인들은 저거 보고도 몰라. 저도 처음에 이걸 읽고서 이게 뭔 말인지 마땅히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쪽가 얘기를 알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용적률이 늘었는데 대지 왜 줄지? 면적을 왜 줄지? 그쵸.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건 것 같은데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 너무 감사하다. 이게 풀어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예. 한가랑 같이 이미 법적 상한선에서 네. 넘어가는 데들은 재건축이 답이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깎이잖아요. 예. 아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서울시가 준주거로 종상에 해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일단 종상에 해줄 거라고 가정을 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재건축이 답이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조금 뭐 추진해 주려고 하면 종상향을 해줘도 실질적인 이제 최소 1대1 재건축은 될 수 있도록은 맞춰줘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네.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연면적이 엄청 늘어난대요. 그건 왜 늘어나지?는 주택법의 비밀이 있는데 네. 여기 리모델링이란 하면서 나오죠.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대수 같은 경우는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고 그러면 세대수 안 늘려도 넌 면적만 늘릴 거야. 좀 전에 30평인데 40평형으로 왔다가 늘릴 거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가져왔었던 기사. 이제 이 기사가 다시 보일 겁니다. 여기도 종세분화 전에 94년도 이때 이렇게 높게 지은 애들이 많았었어요. 용적률이 거의 400% 가까이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356%로 지어놨는데 482%로 리모델링해서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심의를 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회의 결과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482%가 정상이냐? 준주거 상한이 500이거든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짓는 게 과연 도시계획상 맞는 건가?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특히 창원시 조례에서는 서울시랑 똑같네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 250이래요. 용적률 250에 2배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네. 동간 간격이 좁아지죠. 당연히 좋죠. 일조권 수평 문제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참고로 리모델링은 이런 일조권에 대한 예외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죠. 동북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밑에 있는 쪽에서 다른 단지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 절대 안 되는데 그 리모델링 단지 내에 일조권 사선 제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갖다 풀어주는 그렇죠, 건 있는데 옆으로 서로 뚱뚱해지면 사실 이게 답답해지고 일조 채관 주거 환경은 더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공원 녹지 축소될 거고 당연히 교통량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나면 네. 증가할 거고 생활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내놓는 게 하나도 없죠. 기부 취납하는 거 없어? 임대주택 내놓는 거 없어? 없어요. 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깬 거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 중 하나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가 무엇이냐. 이제 결론이 나왔죠. 네. 사실 법적 상한 이하인 곳들은 이제 허용 용적률도 해준다라고 하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 준다라고도 하고 보정 개수도 준다라고 하고 일단 재건축을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럼 재건축을 할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촌 한가람처럼
법적 상한을 이미 예전에 돌파한 곳들은 네. 리모델링 아닌 이상 답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창원시 건 아시냐라고 하니까 리모델링 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창원은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를 안 내준 것 같다. 근데 다른 데들은 내준 데들이 많아서 이걸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인식 자체가 서울시도 왜 자꾸 리모델링 허용 안 해주려고 하느냐, 기부채납 안 하고 임대주택 안 짓고 그런데 이렇게 용적률은 엄청나게 가져가고 이게 정상이라고 서울시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을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창원시처럼 이거 도시계획상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빠꾸를 시킨 거는 창원이 일단은 스타트긴 했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그러지 말란 법이었거든요. 그럼 얘마저 이게 막히게 되면 리모델링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말씀한 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나마 리모델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법적 상이 높아진 곳들 뿐이었는데 얘조차도 길들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다른 데들 서울시는 어땠었냐? 잠원동화 리모델링 여기 종전 용적률이 136%였대요. 계획상 추진되는 게 거의 500% 가까이 용적률 높인다라고 합니다. 와. 한강변에 청담 건영 여기는 아예 건축심의 통과됐어요. 유명한 아파트죠. 예. 종전 용적률이 몇이었냐? 400% 가까이 됐습니다. 397%였는데 리모델링 이후로 575%가 됩니다.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준주거의 500%도 아득하게 뛰어넘는 거죠. 이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법에 허용을 해줬으니까 된 거죠. 그냥 법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용도 계획에 따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법에 종전 용적률에 뭐 40%, 30% 옆으로 늘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늘린 거죠. 네. 법이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안 해놨으니까. 근데 기부 체납도 안 해, 임대주택도 안 지어, 그렇게 옆으로만 뚱뚱하게 해놔. 그럼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지? 가 되는 거죠. 받고 더블로 가! 나중에 한 15년 뒤에 리모델링 또 해가지고 용적률 630% 이럴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각종 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들이 나왔던 것 자체가 네. 특혜가 없었으면 못 갔을 사업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안전진단 규제 이제 다 완화하고 2차 안전진단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놔서 안전진단은 더 이상 재건축이 쟁점이 아니에요. 지금 또 리모델링 관련해서 서울시가 좀 이상하죠. 서울시랑 중구랑 핑퐁게임. 리모델링을 하려 했더니 임대주택이 동의를 안 해줘. 이것도 서울시가 솔직히 갑질하는 걸로 전 생각하거든요. 이거 알박기 한 거잖아, 알박기. 리모델링 알박기에서 네. 아니 동별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의해줄 서울시가 동의를 안 해줘. 그러니까 중구에서는 본인 멋대로 허가를 못 해줘. 서울시는 인허가권자는 중구청이요 중구한테 따지라고 해. 중구는 서울시 보고 동의 받아오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하려 해도 솔직히 서울시가 리모델링 해주기 싫으니까 아마 안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 포함단지 어떻게 되냐? 말 나오는 게 있는 거고 네. 요 혼호액 단지들 리모델링 대책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리모델링 30%는 2차 안전진단 받아야 된다. 여기서 등장한 거가 우리 필로티 증축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혼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들이 우리 왜 역차별하느냐 말들이 등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계속적으로 억제고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역차별하기보다는 네. 재건축 규제에선 당연한 건데 리모델링을 예외적으로 풀어준 거에 가깝죠. 전 정권이 전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네. 왜냐면 처음부터 재건축은 나쁜 거라고 결론을 내려놓고서 재건축은 막았어. 네. 또 우리 살기 힘든데요 라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해 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놓고서 시범단지 지정 막 그랬잖아. 리모델링을 밀어주다 보니까 네. 막 이렇게 저렇게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맞나요? 기부 체납도 안 해놓고 용적률 이렇게 500 가는 게 맞나요? 하지만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리모델링이 그런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럼 리모델링 공사비라도 써야 되는데 공사비도 안 싸고요. 최근에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천 르엘이 어떤 걸로도 이슈가 됐냐면 공사비 900만 원도 900만 원이었지만 공사 기간이 5년이란 걸로 갖다가 이슈가 또 됐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왜 5년씩이나 걸리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아니 재건축을 해도 3년이면 짓는데 네. 무슨 초고층 아파트 짓나? 이유가 있대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을 때 종전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지하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랑 연결도 안 돼 있고 이런 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네. 이거를 지하주도 막 3개층으로 갖다 넓게 파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져 있게 하면 엘리베이터 또 연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공사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강하면서 이렇게 짓는 게 쉬울까요? 지하주차장도 다 철거하고서 있는 골조를 쓴다라고는 하지만 더 어렵게 철거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 부실 때 그냥 싹 철거하면 되는데 여기는 구조랑 골조를 살려야 되니까 다 일일이 가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부셔야 되고 여기는 살려야 되고 이런 걸 표시하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또 이제 현재 안전 기준 맞춰서 내진 설계도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옆으로 또 늘리고 하다 보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린대요. 지하주차장이 없었던 데는 지하를 또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하주차장이 있었으면 공사가 쉬운 게 아니라 그 지하주차장 활용도 못 한대요. 그거 철거도 또 해야 된대. 오히려 없었던 데 파는 건 그나마 쉬운데 있었던 거는 또 부셔야 돼.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간이 5년씩 걸리는 게 팩트긴 하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네, 그건 핑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네. 약간 오해는 있긴 하대요. 네. 뭐가 오해가 있냐면 재건축은 네. 2주 철거 다 끝나고 착공하면 중고가에 3년이잖아요. 네. 근데 리모델링은 지하를 파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잘 막 허무는 것, 이 과정도 착공 이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재건축의 철거 기간이 공사 기간에 포함돼 있다. 다른 리모델링들도 보다 보면 이게 공사 난이도마다 다 다르긴 그렇죠, 하대요. 그렇죠. 현장마다. 근데 실제로 막 4년씩 걸리고 이런 게 철거 기간도 좀 포함되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짧지도 않다더라라는 게 있다. 공사비라도 싸냐? 대치해서 리모델링 했었던 거 분담금이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라고 한다던데. 그때는 뭐 이제 일반 아파트는 150만 원. 예, 이건 비싼 아파트에서 250만 원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이게 빠숑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2014년도 당시에는 저도 많이 했었으니까 알지. 예. 재건축도 분담금액 2, 3억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재건축은 300만 원, 리모델링은 150만 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사비가 다 올라가니까 그냥 3년 사이에 공사비 두세 배가 뛰어 올라가고 지금 공사비 일반적으로 다 900만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계약 면적 50평 기준으로 사실상 분담금만 5억이다. 일반 분양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평당 되면. 1000만 원. 그런데 솔직히 계약 면적도 막상 따져보면 55평. 요즘 신축 아파트는 60평, 레미안 원펜타스 이렇게 하이엔드 이런 데는 뭐 64평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계약 면적이 많으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해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기존 골조를 이용하면서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친환경인가? 뭐 골조 활용은 친환경일 수는 있는데 공사비는 더 들어가. 환경 비용이라고 치기에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재건축 골조 부신 다음에 이거 팔면 또 돈이에요. 폐기물 처리하면서 돈을 내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아요. 이거를 잘 모르는 예전에 조합에서 비자금 많이 만든 것 중 하나가 처분 비용을 오히려 비용을 책정해놔요. 철근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철근이라든가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 거를 갖다가 이것도 재활용인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러네요. 오늘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하네.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자체가 이런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피해서 간 건데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싸우고 있을 정도면 규제가 없다라고 했었으면 당연히 재건축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애초에 리모델링 자체가 존재 자체가 재건축을 피해서 간 거라는 걸 인식해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재건축이 지금 살아남을 자리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면적 늘리는 게 이게 용도 계획상 도시 계획상 맞는 거냐 용적률 500% 이게 정상인가 재건축에서 용적률 500% 줬으면 진작 다 재건축 다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원구도 쉽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500% 다 가능하지. 결론적으로 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리모델링이 살아남을 때들은 어디냐? 아직 결론은 난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법적상이 넘어가는 데들은 지금 약간 미묘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다. 잠실을 보게 되면 잠실 엘리트 레파 이게 되게 좋고 비싸잖아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죠.
아주 그냥 거의 뭐 진짜 도시지 뭐 지하 도시 되게 크잖아요. 예. 이런 데들은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땅을 파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게 문제라고 하면 이미 지하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은 말 그대로 옆으로만 늘린다. 기존 골조 사용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공사 비용이 합리적으로 세미 신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대부분 리모델링 얘기 나오는 데가 지하 주차장도 없어. 있어도 요즘 시설 같지가 않아. 네. 엘리베이터가 아파트랑 연결이 안 돼 있어.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공사 난이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생각하다 보면 사실 리모델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데들이 많다더라. 알겠습니다. 이거를 맞네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리모델링 안 된다. 무조건 리모델링 된다 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 예.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리모델링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갈 곳들은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영상 보고서 무조건 우리는 재건축이야 라고 가면 네. 이게 또 입장이 다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곳과 설립되지 않은 곳들은 이해관계가 또 달라요. 그럼요. 완전 다르죠.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럼요. 또 매몰 비용 들어가는데. 그렇죠. 매몰 비용을 그러면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하면서 납부해야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내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에서 시공사 바꾸는 케이스는 있는데 네. 시공사 바꾸는 건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들어올 시공사들이 그래도 뭐 입찰 보증금도 대주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가 할게라고 하는데 네. 재건축으로 바꾸려고 하면 기존 시공사를 만약 선정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 돈 빼줘야 되고 들어간 매몰 비용들 어떻게든 출하를 해야 되는 건데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을 하고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론은 리모델링 조합이 이미 설립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네. 일단 밀어붙여 가면서 활로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실제로 기존의 조합을 바꾸는 건 어렵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들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법적 상한도 넘은 곳들은 조금 더 고민은 해보겠지만 네. 법적 상한 이하는 현황 용적률 인정해준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재건축하는 게 맞다. 특히 알겠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곳들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개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투미부동산 김재경 박사님 되실 분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스마트 튜브 빠세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